만들어줍니다. 근데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때 알파 값이 있어요. 이 알파 값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알파 값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알파 값에 따라서 너는 W 웨이트 규제를 얼만큼 줄 건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알파 값이 너무 높아버리면 이제 W는 진짜 민감해지는 거예요. W가 커지면 야 W 커지잖아 안돼 라고 하는 거고, 알파가 0.0000001이면 그냥 웨이트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 안 하고 그냥 거의 MSE만 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알파 값에 따라서 이 라쏘의 성능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리니어 리그레스 했던 것처럼 핏을 하고 프레딕트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규제화 텀 배웠으니까 규제화 텀을 무조건 써야지 라고 뭐 생각은 해도 돼요. 만약에 내가 그냥 베이스 모델인 그냥 리니어 리그레스 했더니 너무 과적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규제가 있는 걸 써야죠. 그런데 여기 라쏘랑 이렇게 레귤레이션 이제 그 리그레서는 쓸 때는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알파 값은 나중에 딥러닝 할 때도 이런 알파 값을 조정해야 되는, 그 디케이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근데 이 알파 값은 진짜 민감한 녀석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0.1로 했는데 사실 0.1로 하면 안 돼요. 좀 더 작은 값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바꿔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좋던 성능도 이거 잘못 바꿔줘가지고 모델 성능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괜히 과적값 잡다가 진짜 그냥 초가집 태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렇게 또 조정을 해야 되는데, 머신러닝 공부를 조금 하시다 보면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선순위로 먼저 조정을 해야 되는지도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시면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치 획인데요. 리치 리그레션인데, 아까 이제 라쏘와 마찬가지로 이건 L1이고요. 이건 L2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선형 회계에 규제된 버전인데, 비용 함수에다가 L2 텀, 이게 L2 텀이거든요. 이제 가중치에다가 제곱을 한 형태, 위에는 가중치에다가 절대값을 적용한 형태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가중치에다가 제곱을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곱을 사용해서 웨이트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이제 아까는 라쏘였지만 이번엔 리치고요. 그리고 리치에다가 알파도 마찬가지로 이제 알파 텀이 있고요. 그리고 솔버에는 이제 숄레스키라고 이제 안드레 루이 숄레스키가 발견한 행렬 분해를 사용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솔버에는 좀 다양한 옵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원래는 디폴트 값은 이제 오토이거든요. 그 데이터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착착착착 알아서 이제 솔버로 선택해 주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솔레스키를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솔버에다가 솔레스키를 쓰고, 근데 솔레스키의 좀 장점은 조금 그 성능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성능이 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행렬 분해를 통해 가지고 매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리치를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좀 복잡한데 그냥 나중에 기본적으로 오토 두시면 됩니다. 그냥 진짜 내가 특정한 뜻이 있지 않은 이상 그냥 기존 디폴트 값을 오토로 두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라쏘 획이랑 리치 획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예로 변수가 5,000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5,000개. 근데 데이터 수는 1,000개 있어요. 데이터 수 1,000개, 변수 수 5,000개. 근데 당연히 변수가 많으면 좋긴 해요. 근데 많은데 변수가 그 많은 것을 그대로 이제 딱 학습을 시켜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과적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리치 회기를 이렇게 라쏘 회기랑 리치 회기가 나온 건데, 라쏘 회기랑 그러면 리치 회기의 그럼 차이점은 뭔지가 궁금하죠. 언제 그러면 라쏘 쓰고 언제 그러면 리치 회기를 쓰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라쏘 회기는 그냥 좀 직관적으로 설명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절대값을 뒀잖아요. 라쏘 회기를 쓰면 그 데이터 이게 웨이트 값을 어떤 이제 변수 1부터 변수 100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 웨이트가 쓸모없는 웨이트라고 생각하면 그 웨이트 값을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0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변수가 100개였던 게 필요 없는 변수들이 0000 돼가지고 변수가 50개로 줄어드는 약간 좀 차원 축소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쏘 회기는 변수의 웨이트 값을 0으로 좀 만든다 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고요. 리치 회기 같은 경우는 0으로 만들진 않지만 0과 가까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에 대해 가지고 웨이트에 대한 조금 효력을 조금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개 변수 중에서 100개 변수를 다 쓰긴 하는데,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100개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진짜 쓸모없는 변수 같은 경우는 거의 0과 수렴한 값으로 이런 식으로 변수가 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리치 회기 같은 경우는 변수를 조금 이렇게 살려둡니다.
미분 때문에 그런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라쏘 같은 경우는 차원 축소를 시킬 수 있잖아요. 차원 축소를 시킬 수 있는데 반면에 근데 보통 리치 회계를 조금 많이 써요. 비교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100개 중에서 50개 쓰는 거 오케이 줄였어. 너무 좋아. 근데 대신에 정보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웨이트를 0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솔직히 데이터가 아무리 쓸모 없더라도 데이터를 아예 버리는 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리치 회계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전부 다 버리진 않지만 그냥 진짜 쓸모없는 데이터는 거의 0으로 그냥 가까이 만들어 버린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리치 회계를 쓰는 것을 사람들이 비교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엘라스틱 넷을 배워볼 건데요. 엘라스틱 넷은 뭐냐면 방금 리치 회계랑 라쏘 회계를 같이 배웠잖아요. 그냥 리치 회계랑 라쏘 회계의 뭔가 좀 짬뽕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합성한 모델인데 그래서 규제 텀은 리치 회계의 규제 텀과 단순히 조금 더해가지고 사용해서 조금 혼합 비율 R을 감마를 조금 조절해가지고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뭐 감마를 여기 지금 R이냐 1-R이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R이 1이면 요거만 쓰고 이건 0이 없어져 버리고 만약 R이 0이면 요건 없어져 버리고 요거는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R이 0이면 엘라스틱 넷은 리치 회계가 되고 R이 1이면 엘라스틱 넷은 라쏘 회계가 됩니다. 그래서 R의 비율을 뭐 0.5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반반 쓰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엘라스틱 넷과 뭔가 리치 회계의 특성을 함께 포함할 수 있는 이 엘라스틱 넷도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마찬가지로 엘라스틱 넷을 이제 임포트 해가지고 똑같이 학습시키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원. 자, 얼리 스타핑인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경사 하강법과 같은 반복적인 학습 알고리즘은 규제하는 것은 좀 실제 비용 함수에다 규제항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사 하강법에서 조금 과적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좀 규제항을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검증 에러가 훈련 에러에 비해서 좀 너무 갑자기 팍 치솟게 되면 이거 지금 훈련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과적합 되고 있어 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때 바로 중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얼리 스타핑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켜요. 이쪽 위에 거는 밸리데이션 셋이고 이건 밑에는 훈련 셋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다가 잘 되고 있어 하는데 여기서 밸리데이션 에러에서 여기서는 이제 셋에서는 이제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했어요.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했는데 트레이닝 셋은 점점 로스 값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레이닝 셋에만 만약에 집중되어 버리면 모델이 진짜 과적합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셋을 함께 쓰는 거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검증용 데이터가 괜찮았어. 근데 검증용 데이터가 갑자기 치솟게 됐을 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 아까 말했던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싶으면 바로 학습이 안 되고 있어? 중지. 그럼 여기 모델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얼리 스타핑 개념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얼리 스타핑 관련된 소스 코드인데요. 진짜 빠르게 볼게요. 자, 나중에 이거는 조금 아셔야 돼요. from sklearn, scikit-learn.base.clone 이거는 모델을 계속해서 좀 복제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클론. 뭐 git 해보시면 클론 아시죠? GitHub 해보시면 어떤 소스 코드 봤을 때 내 로컬에다 저장했을 때 git 클론 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복사한다는 뜻입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전처리에서는 폴리노미얼 피처와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고요. 리니어 모델에는 아까 확률 배치 경사 하강법인 이제 SGD 리그레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리그레서를 쓸 거고요. 그리고 사이클런의 파이프라인을 쓰는 이유는 전처리와 이제 모델을 함께 바로 묶어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이클런에서 우리 지표로 어떤 거 쓸래? 훈련 비용 함수 민스퀘어러 MSE를 사용할 것입니다. 왜? 이거는 쿼드라틱한 모양이니까 이제 미분이 편해서 미분 편의성 때문에 이것을 사용한다. 자, X도 마찬가지로 XY는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가상으로 생성해주고요. 아까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로 폴리노미얼 피처를 이렇게 쓰고 디그리는 이번에는 90차원입니다. 90차원의 디그리를 하고 include 이제 바이어스는 false, 바이어스는 안 두고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통해가지고 이번에는 또 지금 전처리를 2번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해가지고 90차원의 폴리노미얼도 하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해가지고 한 번 더 전처리를 2번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폴리노미어와 스케일러가 합쳐졌다 해서 폴리스케일러로 변수를 할당시키고요.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나눠야겠죠. 그거는 이제 사이클런에서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 사이즈는 0.1을 통해서 학습용 데이터는 80%, 검증용 데이터는 20%라고 하고, 이 해당 데이터를 폴리스케일러에다가 핏 트랜스폼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처리 이런 거 스케일러 쓰다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다시 핏 트랜스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뭔 소리냐면 나는 트레인 데이터에다가 지금 스케일 시켰는데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환경 맞춰주기 위해서 밸리데이션에도 스케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미리 스케일 시켜 핏도 하고 트랜스폼도 같이 이렇게 해줬는데, 근데 또 마찬가지로 핏 트랜스폼을 해버리면 이 스케일러는 똑같은, 그러니까 예로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학원에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 공부 어디서 잘했어? 했는데 나 어디 저 강남에 있는 학원 다녔어 라고 해가지고 학원에서 수학 배웠어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 너도 이렇게 우리 같은 학교니까 거기서 한번 공부해 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얘는 강남이 아니라 강북 학원을 간 거예요. 핏은 강남에서 했는데 또 핏 트랜스폼을 하면 강북에서 새롭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서 핏을 트랜스폼을 했으면 너는 강남 학원에 있는 그 스케일러를 그대로 그냥 여기서 배워. 트랜스폼 하라는 뜻입니다. 아주 적절한 예네요. 아주. 하여튼 이거 실수하지 않게 만약에 밸리데이션 할 때 핏은 꼭 빼고 트랜스폼만 하셔야 된다는 거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리그레서, 이제 스토캐스틱 리그레서 같은 건데, 이게 확률 배치 경사 하강법이고요. 근데 이제 확률 배치 경사 하강법에서 n 이터 no change는 1.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1로 뒀는데 원래 디폴트 값은 5입니다. 여기서 아마 디폴트 값은 5라고 뜰 텐데 안 뜨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제 계속 내려가다가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안 올라가 버리면 바로 그냥 정지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광대하게 한 10, 20 정도 봐줘야 돼요. 저는 근데 엄격한 사람이라서 1이라고 해놨는데, 빠른 예제를 위해서. 하여튼 나중에는 1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 5라고 두든지 10이라고 두든지 하여튼 20이라 두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얼리 스타핑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웜 스타트는 true. 이게 뭐냐면 웜 스타트가 true이면 핀 메소드가 호출될 때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고 이전 모델 파라미터에서 훈련이 이어집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건 밑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페널티는 none. 페널티가 여기다가 아까 말했던 규제항 L1 쓸 거냐 L2 쓸 거냐, 엘라스틱 쓸 거냐 뭐 이런 건데, 저는 그런 거 규제항은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컨스턴트고 ETA 제로는 0.00005.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러닝 레이트 관련해가지고 아까 그 러닝 스케줄러 배웠죠. 러닝 스케줄러를 만약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컨스턴트로 가면 사실은 그 확률 경사 하강법에서 배치 경사 하강법에 좀 큰 차이가 뭐냐면, 배치 경사 하강법은 전체 훈련 데이터를 다 쓰는 거에 대한 단점은 있지만 결국은 글로벌 미니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SGD 그 확률 경사 배치 경사 하강법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샘플에서 몇 개만 착착착 갖고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왔다 갔다 요동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미니멈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안 들어가는 거를 이제 약간 그런 학습 스케줄러를 사용하면 글로벌 미니멈의 해결책으로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무시했습니다. 그냥 저는 컨스턴트로 넣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옵션 값에 이게 HD 리그레서를 보면 이제 옵션 값에 이거를 변동을 줄 수 있게 만들거든요. 뭐 예로 이 컨스턴트가 아니라 옵티멀을 쓰든지 인버스 스케일링을 쓰든지 어댑티브를 쓰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 맞춰가지고 확률적 배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GD 리그레서를 제가 이걸 왜 썼죠? 이건 제가 실수입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니멈 벨 에러, 이거를 이제 뭐냐면 최소의 밸리데이션 에러는 플롯 인피니트. 그러니까 맨 처음 에러는 그러니까 완전 무한대에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에러가 엄청 큰 거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트 에폭과 이제 베스트 모델을 일단 기본적으로 논으로 뒀고요. 자, 에폭을 돌아갈 겁니다. SGD 리그레서, 아까 위에 뒀던 SGD 리그레서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피드를 시킬 거고요. 거기에 피드 시킨 거에 대한 모델에다가 프레딕트를 할 거고요.
프레딕트 나왔죠? 프레딕트 나온 거를 기존 진짜 참값과 프레딕트 값을 이제 민스퀘어 에러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값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결과값이 미니멈 밸리데이션 에러보다 작냐? 당연히 이거 무한대 값인데 당연히 이 밸리데이션 에러가 작겠죠? 그러면 이 작으면 이제 미니멈 밸리데이션 에러를 최신화시킵니다. 자, 너는 만약에 이번 첫 에폭 때 밸리데이션 에러가 예로 100이 떴어요. 그러면 요게 지금 이제 100이 들어가는 겁니다. 100. 오케이, 100. 그리고 그때의 베스트 에폭. 현재 에폭은 1. 그리고 지금 모델을 아까 클론이 뭐냐면 복사한다고 했죠. 자, 베스트 모델에다가 복사해놔. 이렇게 여기다 저장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에폭을 돌아가요. 근데 또 다음 에폭을 돌아갔는데 아까 100이라고 했죠? 100이 이번에는 90이야. 또 90이 작네. 자, 90. 그리고 또 이제 에폭 지금은 2니까 2. 현재 모델 이렇게 저장 이렇게 하고, 근데 세 번째 모델이 갔어요.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모델 계속해서 작아졌는데 점점 내려갔는데 얘로 에폭이 15번째일 때 근데 미니멈 밸리데이션 에러가 10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 밸리데이션 에러가 방금 구했던 밸리데이션 에러가 15가 나온 거예요. 나 여기 10인데 너 작네 라고 하자마자 이거는 띡 끝납니다. 그래서 포르프는 이제 끝나게 되고, 가장 이제 사실은 여기서 또 연산 방지를 위해서 브레이크도 걸어놔야 되는데 제가 브레이크는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제 최적의 나중에 프린트를 찍어보면 최적의 에폭은 언제고, 넌 에폭은 지금 25번째 하니까 그때가 제일 베스트고, 그 다음에 현재 베스트 모델은 이렇게 찍어줍니다. 베스트 모델은 뭐야 이렇게. 아시겠죠?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마무리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도 계속 반복되면서 앞으로 모든 머신러닝의 원리에 적용되는 부분이니 잘 이해해 두시면 정말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긴 이 내용을 본 여러분들은 머신러닝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 정말 금요일 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모르는 내용들은 이제 블로그 보면서 한번 직접 구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금요일 밤 모두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